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박윤주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성란이 화실 키즈 세대로서 제가 87년도에 선생님 화실에서 그림을 배웠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입시 미술을 막 끝낸 한 어린아이가 화가라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면서 동경했었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들도 있었다. 에서 책을 쓸 때 성란 선생님 조남이 보여서 곧바로 제가 쓰겠다고 자진해서 썼고, 그때도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어떤 성공미술관에서 전시를 하시게 돼서 정말 제자로서 네, 자랑스럽고 또 뿌듯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성란 선생님께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동일한 제목으로 정말 수십 년간 작품을 이어오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유행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의 작업을 이어오신 분이신데요. 대략적인 선생님의 양력을 성공미술관에서 준비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좀 살펴보면요. 말씀 주신 것처럼 63년도에 홍대 서양학과를 졸업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학교를 다닐 때부터도 굉장히 출중한 학생이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학교 다니실 때 최우수 학생으로 뽑히셔서 신문회관에서 전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2학년 때, 3학년 때로 그 2학년 말이니까 3학년이네요. 3학년이면 네, 졸업하시기 전에 네, 오셨을 때 여기 누드 작품 보셨죠? 그때 선보였었던 작품이고 지금 국현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작품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뜻깊은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성란 선생님은 거의 100여 회 넘는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이어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양영애 선생님이 계시지만 요즘에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죠. 그곳에서도 약간 균형을 맞추시면서 끊임없이 작업을 이어오셨다는 점에서 착해. 굉장히 엄마 말이야. 너. 네, 유의미한 어떤 작가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의 작업 여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아름다우시죠? 처음에 파리에 유학 가셨을 당시의 선생님의 모습이십니다. 이제 한 잡지에 실린 모습인데 타이틀이 가난과 낭만의 파리 시절을 모지죠입니다. 김윤신 선생님이 김윤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하신 작가분이시죠. 김윤신 선생님과 같이 파리에서 생활하셨던 모습입니다. 실제로 파리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유복한 그런 유학 생활이라고 상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다라고 제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는 그러시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에피소드 한두 개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파리에서의.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가 제가 보자르에서 했던 파나 같은 거, 크로키 같은 거 두고 어떤 화랑으로 들어갔어요. 문프란스에는 뭉투라는, 그래서 나 전람회를 하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했으면 좋겠느냐. 안 되는 부로, 되는 부로 해서 딱 했더니, 저기서 어떤 나라냐. 그래서 코리아라고 그러지. 자기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쭉 보여줬어요. 또 팜플도 쭉 보여줘. 그랬더니, 괜찮다고. 너 정말 하겠느냐. 사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날짜를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한 보름 동안을 전시를 해주고, 또 자기가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는 너한테 받을 수 없고 너 지금 보살에 나가고 있잖느냐. 학생이니까 네가 낼 수 있을 만큼 내고 그건 다음에 하고, 조금 작품을 어디에다 계획적으로 낼 걸 나한테 설명을 하고 써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내가 쫙 이면엔 유화, 이번에는 석바나 이렇게 딱 썼어요. 근데 석바나 했을 때 그때 다니엘 선생님이 나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좀 이렇게 석바나라는 건 조금 이렇게 그냥 모여서 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흘려서 번지는 그런 그 석파나에 대한 파나하고 그 대리석이라는 성격을 잘 알아주지 되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매일매일 학교 시간 한 아침부터 한 12시면 끝나자마자 가서 또 그걸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선생님이 굉장히 너 이제 공부하도 되고 네가 거기 조금 파나 전람회 했는데 얼마 됐느냐. 10점 갖고 안 되고 20점 이상을 해야지만 내가 너 거기서 하고 네가 또 낼 수 있는 유화작품 몇 개, 드로잉 몇 개 이렇게 나서 전람회를 하려면 하고, 그래가지고 그날서부터 밤새도록 이제
낮에는 아르바이트 하고 그잖아요. 조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야지만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자료도 사고 또 그 파나 그 석파나 그 재료가 비싸요. 유학생 성난이에게 예, 자연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였을까 좀 궁금해서요. 우선 아무것도 못할 때에는 어떤 네가 자연한 바라보는 거에 어떤 뭐를 느꼈을 때 그거를 드로잉을 해라. 그걸 5장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할 때 이거 안 돼. 그리고 딱 넘기고 또 그 다음 밤부터 딱 단절 선생님 너 5장쯤 했더니 이거 다 잘한 건데 내가 그랬으니까 너 내 화실내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선생님 화실 아래는 석파나 하는 데고 위에는 혼자서 파나를 하고 막 드로잉을 하고 그러는 건데 창밖에 이렇게 보여요. 파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왜 지붕만 보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보이는 거. 이건 자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드로잉 하는 거 다 보여줬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앞에 건 앞에 것대로 뒤에 건 뒤에 건 성격이 이렇게 다 틀렸어요. 선생님 왜 다 이래요? 그랬더니 그것이 자연 아니냐. 그렇게 있는 거 있고 저렇게 있는 거 있고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네가 마음에서 그게 보일 것 같으면 그거는 2장에 들어갈 수 있고 습장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때 내가 아 그렇지 하늘을 쳐다볼 거고 그 하늘에 대한 변화가 얼마나 많아요. 자연에 대한 어떤 데는 이렇고 어떤 데는 비가 오려고 그러고 내 선생님 그래서 내가 이 소리를 갖다가 불어는 못하지만은 뜨문뜨문 갖다가 했어 그랬더니 그거에서 조금 더 나가라 그래요. 날 보고요. 그러면서 너 내일 오지 말고 모레 와라 그래. 나 모레 일요일 날에서 못 가요. 내가 그랬더니 뭐 일요일 날이니까 더 와야지 되는데요. 그 모레일 날 오라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 못 간다는 건 일요일 날 다 공부를 숙제를 해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성심껏 했어요. 이거만 스케치북에다가 10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 내가 말한 소리 내가 성공을 했구나. 내가 자연 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막 이러시면서 해주면서 그럼 이걸 갖다 파나 하는 것만큼 스케치에다가 놔둬야지 되니까 놔야지 되니까 여기다 해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해가서 10장을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5장을 고르더니 너 이거 5장 골라서 여기다 놔둬야지 돼. 내가 너 이거 자연에서 깨나게 하는 응? 어떤 증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니 마음대로 쓰니까 다 가져도 돼. 그리고 그 스케치북을 놓고 왔어. 그래서 돈도 없으면서 해주신 말씀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발견을 했는데 그 다니엘 선생님이 요구하셨던 자연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추출해 나가는 일련의 추상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서 자연이라고 하는 걸 평생 추상화로 구현해 오시는 데 있어서 실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일화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광수 선생님의 이제 그 글에 따르면 선생님은 앵포르멜 2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홍대 이제 학교 다니실 때 박서본 선생님이 그때 학교에 부임하시기도 했고 파리에 체류하시면서 이일 선생님의 어떤 영향 관계 속에서 홍대라고 하는 곳은 앵포르멜이 어떻게 시작되고 확산되는 어떤 중심지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앵포르멜이라고 하는 것은 서정적 추상이 그러하듯이 젊은 작가들의 어떤 울분에 찬 어떤 그런 어떤 회한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데 적절한 예술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런 어떤 영향 관계 속에서 한국의 앵포르멜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저기 괄호에 있는 말들은 그 당시에 이제 정리되지 않을 때 소리나는 대로 필기했었던 다양한 어떤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강력한 현대성의 기호로 수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나 여전히 과거의 온실 속에 안주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미술 대전이라고 하는 게 젊은 작가들의 등용문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보여주는 구상화, 일반의 어떤 경향성들을 좀 극복하는 젊은 세대들의 저항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김병기 선생님의 경우에는 좀 작가이시기도 했고 그 속에서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독자성이 부족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선생님의 기억 속의 앵포르멜은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 앵포르멜은 다른 굉장히 어떤 인간의 생각하는 그 정말 자유 해방된 아주 앵포르멜적인 그런 머릿속으로 그게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앵포르멜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연 속에서
내가 뭐 모티브를 잡는 거나 머릿속에서 엠포로멜 시대에 어떻게 흐르는 어떤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걸 엠포로멜을 형태를 옮겨서 그러지는 않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네, 네. 자연에 흐르는 걸 갖다가 잠깐 변경했더니 그 오광수 선생님도 참 그렇다고 네 그림 보고 그럴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약간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네. 앵포로멜을 갖다 따서 이게 작품별 큰 거 있으면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됐을 거라고 그래서 또 시켜서 한번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자꾸만 따서 한다는 건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그건 안 했고 그냥 정말 자유스럽게 자연과 머리에서 하나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왔고 실제로 우리 한국 미술계에서 근현대 미술에 있어서의 엠포르멜은 사실 추상 표현주의랑 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좀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었는데요. 사실 추상 표현주의가 올오버 페인팅으로서 전면회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2세대답게 또 그리고 또 어떤 한 유행에 쫓는 그런 시류를 쫓는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에 추상 표현주의에서 보여주는 그런 올오버 페인팅으로서의 어떤 느낌과 엠포르멜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쏟아붓는 듯한 느낌들이 잘 어우러진 그런 작업으로 소화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밑에 적고 있는 것처럼 성나인 선생님의 이 앵포르멜 시기의 그런 어떤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을 쫓는 것과는 좀 다른 실제로 박서본 선생님을 의시해서 그 당시에 앵포르멜 1세대들은 빠르게 기하추상으로 넘어가면서 또 단색조 회화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류와는 좀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중간에 저렇게 지금 하나의 자신의 체질로서 받아들이고 심화시켜온 어떤 동양적 사상체계에 대한 어떤 이해가 그 밑에 깔려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요, 선생님의 그 추상화라고 하는 거, 엠포르멜과 유사한 그런 어떤 경향성이 도굴이라든가 작업실 변천과 관련된 물리적 공간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단체 활동을 통한 어떤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순수하게 선생님한테 추상미술은 과연 무엇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추상미술도 역시 물어본다면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가지고 한 거지 어떠한 추상미술이 근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거다. 악дел이라는 건 이러한 거다. 불어말로 이러한 거다. 그런 걸 의미해가지고 그려본 적은 없어요. 그냥 뚫고 나가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줬기 때문에 속으로 고맙습니다. 이러한 그거는 악дел이라는 말에 이런 거를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적은 있어도 이걸 내가 이런 걸로 그린 그런 적은 없은 것 같아요. 그 당시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의 어떤 추상 미술이 가지고 있는 권력화 뭐 이런 것과는 좀 초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추상 미술의 어떤 구현에 있어서 사실은 아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중요성을 또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에 앞서서 선생님의 어떤 영향 관계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입의 라니 얼굴 보셨나요? 실제로 자신의 제자의 개인전을 축하하시는 그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순수성을 추구하는 김환기 선생님은 뭐 선생님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미술에 있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업을 많이 남기신 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 근현대 미술에 있어서의 추상의 어떤 경향성을 이제 가장 먼저 알린 분이라고도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신사실파라고 하는 단체 활동을 통해서인데요. 그게 1948년부터 52년까지의 활동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남기신 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보면 비상형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추상을 하나의 창조적 행위로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가르침들이 선생님에게 있어서 추상 미술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환기 선생님 이제 외국에서 접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한국 미술계 엠포르멜에 대한 어떤 열광 이런 그런 어떤 것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추상에 대한 어떤 조형적 언어로 접근하는 데 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 스승이셨던 김환기 선생님과의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에피소드는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거 있었잖아. 뭐? 엄마. 회사원처럼 작업해라. 어? 회사원처럼 작업해라. 회사원처럼 작업하라고 맨날 그러긴 그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할 거 탁 적어가지고 밥 먹고 학교에 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건 이건 나쁘다 하고 그거 꼭 적어놔서
머릿속에 넣어놔라. 그걸 갖다가 실행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넣어놔라. 그 실행의 거를 한 달 후에 읽으면은 너는 괜찮을 거다. 그걸 하나도 해가지 않고 뭐 써놓기만 하고 이 글이고 저 글이면 난 너 안 봐줄 거다 이랬어. 아, 그리고 저희 어머니 김원기 선생님과의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김원기 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아침 한 새벽 한 6시 정도에는 일어나셨어요. 항상 기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실에 좀 들어가셔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아침을 아버지랑 드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작업실에 나가셔서 이제 또 점심 드실 때까지 또 작업을 하시고 또 잠깐 오셔서 이제 식사를 아버지와 하시고 또 다시 들어가셔서 한 5시, 6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먹기 전까지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작업이 딱 끝나시면 나오셔서 잔디밭에 앉으셔서 잡초를 막 열심히 뽑으셨어요. 그 잡초를 뽑으시면서 굉장히 되게 즐거워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냥 엄마는 원래 저러신가 보다. 아유 처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생각을 했었는데 왜 하느냐고. 그 되고 이만기 선생님이 작가는 원래 그렇게 회사원 다니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작업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항상 머리에 담아두시고 평생 그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작가라는 걸 타이틀을 빼고 보시면 너무나 평범한 너무 여성스러우신 분이세요. 요리도 잘하시고 요리 진짜 잘해요. 진짜예요. 방송도 엄청 잘하시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손재주가 엄청 좋은 거예요. 정말 요리, 바느질, 뭐 그리고 집안 꾸미기도 굉장히 센스가 있으세요. 인테리어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그런데 정말 이 작품에 딱 들어가면 화실에 들어가시면 정말 다른 사람으로 돌변을 하세요. 정말 이렇게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작품을 어떻게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저도 들면서 항상 너무 존경스럽습니다.